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 이걸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정부도요, 외교안보 라인 장관의 교체, 이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두 장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 또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할 용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와 상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두 장관의 이 경질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총리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청와대와 이 두 사람의 해임을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인식한, 같이 공감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이 교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왜냐하면 총리가, 물론 해임 건의권은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총리가 이 개각 문제에 대해서, 더더구나 외교부, 국방부, 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사실상 이 총리가 대통령의 결심을 이미 받아냈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말이죠, 국방부나 외교부가 위기 대처 능력, 또 상황 예측 능력이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습 능력, 여기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동안에도 국방장관, 외교장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의 예를 보면, 지난달 15일에 속초항에 북한 목선, 아주 작은 목선이 4사람이 타고 온 그 목선이 속초항 부두에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15일에 그 정박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죠, 말하자면. 이걸 낚시꾼들이 발견해서, 왜냐하면 이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사람들이 이 부두에 내려가지고 서성거리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낚시꾼한테 이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 내가 전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까지 했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112에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17일 날 군이 발표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속초항 인근에서 이 목선이 있었는데 표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속초항으로, 속초 부두로 이제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요, 알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부두에 정박해 있었고, 또 자체 동력으로 왔지 뭐 표류한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언론들은 이거 축소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로 발표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이 이제 쏟아지니까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인근이란 말은 아니란 말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속초항 인근이라면 속초항 안에 뭐 부두, 방파제 이거 다 이야기하는 거다. 군에서 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인근이란 말은 그 부근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속초항 안에가 아니라 그 밖에 그 부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잃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낚시꾼들한테 발견되니까 비로소 그 사람들 올라와서 내가 여기 있어, 이야말로 또 다른 놓고 귀순한 셈이죠. 그래서 4사람 중에 2사람은 귀순하고 2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데, 이렇게 바다가, 동해가 이렇게 뚫려서 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현장 근무하는 장병들, 또 해경들한테 이게 사실 물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책임을. 이 19일 날, 그달 19일, 지난달 19일이죠. 정경두 국방장관이 정군 지휘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엄중히 책임지도록 하겠다, 뭐 면밀히 조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의아할 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동해가 뚫렸다는 건 심각한 상황인데, 아니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이 앞으로 그 사람들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런 건데 자신들의 책임은 어쩌고 군 지휘부의 책임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사실은 이 군사 분계선 이 부근은 거의 무장을 이제 해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평화지대 또 바다는 평화수역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 근무하는 장병들이라든지 해경이 뭘 그렇게 24시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동기가 없어진 겁니다. 또 평화수역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묻겠다 이렇게 했다든지 또 정 장관의 경우는 국회에서 이제 무슨 답변을 할 때 야당 의원이 6.25는 김일성과 노동당의 그 범죄적 행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인가? 그 범죄적 행위 맞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대답을 안 하고 좀 우물쭈물 쭈뼛쭈뼛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또 되묻고 하니까 겨우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김원봉 전쟁 책임이 있는 거 맞느냐 이랬더니 또 그러더라는 겁니다. 더 그런 건요. 천안함 폭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평해전. 이것이 그 성격을 물으니까 그것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국방장관을 믿고 계속 그 자리를 맡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일 무역 마찰과 관련해서 대책이 뭐냐?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뭘 하냐면 앞으로 이게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주무장관 아닙니까? 이렇게 한일 외교가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삐그덕거릴 정도가 아니죠. 아주 심한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장관이 앞으로 연구를 그냥 해보겠다도 아니고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책임해서 이런지 아니면 상황을 전혀 파악 못하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우선 이렇게 당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걸 모르죠. 어쨌든 보니까 강경화 장관 그간의 강경화 장관의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활동이라든지 장관으로서의 그 활동을 보면 이분이 이 사태의 정확한 성격이라든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주요 3개 품목 수출 규제 이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우리 주변 4강, 한반도 주변 4강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이 외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계속 주시를 해야죠. 분석도 하고 상대 국어의 그 상황이라든지 그 움직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이 변화 같은 거 그걸 세심히 살피고 분석하고 해야 될 텐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수출 규제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관, 외교부 장관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분이 본래 발탁될 때도 저분이 외교 전문가 맞나? 이런 의아심을 국민들한테 심어줬어요. 유엔에서 주로 인권 문제라든지 또 인도주의 문제 이런 것을 담당하던 부서에서 근무했다는데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발탁되어 올 때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이런 직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발탁해서 사실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그런데도 대통령이 기어이 이분을 기용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국제 무대에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주 활발하게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외교 무대에서도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보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한테 역할을 안 주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게 명분은 안 됩니다. 핑계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못 찾았으면 자신이 그만뒀어야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강경화 장관도 교체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에 사실 강경화 장관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오래 끌고 온 거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국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퇴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있게 한다?
대통령이 이제는 안 되죠. 왜? 이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건의하겠다, 생각해보겠다, 해임 건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결심했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와서 말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거둬들이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온갖 소문이 다 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만두는 게 기정사실화 됐는데 앞으로 말이죠. 특히 이거 외교가 이렇게 좀 미숙하고 안보가 이렇게 불안해서 국민들이 살겠습니까? 일본 문제만 해도 이번 문제만 해도 진작에 일본하고 외교 관계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무난하게 잘 이끌어왔다면 갑자기 일본이 아무리 일본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통보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도 일본 외교에서 손을 놨다는 얘기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별로 좋아 안 하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은근히 반일 감정 고조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외교부 장관도 덩달아 일본하고 소원해진 거 아닌가.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마 그게 진실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본도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를 진작에 파악해서 잘 면밀히 분석해서 사전에 이런 일을 막았어야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안이 있다. 이거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시 못해 WTO에 제소하겠다. 그게 대책이랍니다. 이런 장관을 어떻게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게 하겠습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안보에서 소신도 없고 국가관인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안보관. 그 다음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그 다음에 김일성의 가장 극악한 범죄 행위였던 6.25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트릿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거 국민이 용납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래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개각 날짜가 언제인지는 뭐 밝히지 않았지만은 정부 안의 개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이달 내로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이미 이달 내로 개각한다 이런 이제 예고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개각을 하게 될 경우 그 폭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건 되게 이제 대폭 개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죠. 예. 우선 첫째,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를 책임질 그런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제2기 내각이죠. 그래서 제1기 내각이 문 대통령 정부의 이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면 제2기 내각은 이제까지 추진해오던 그런 정책을 이제 무난히 잘 마무리하고 그 실적을 잘 관리함으로써 훗날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였다. 뭐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제2의 내각이죠. 제2기 내각.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아주 폭이 커질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국민들이 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피로감을 갖게 됐거든요. 특히 적폐청산 이래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초기에는 뭐 사시나무 떨듯 만들지 않았습니까? 산천초목이 벌벌 떤다더니 문재인 대통령 너무나 요란스럽게 등장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적폐청산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 피로감이 국민들한테 쌓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대폭 개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어떠냐면 이제 내년 4월에 제21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각 안에 장관들 중에도 총선에 또 출마할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로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또 이계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런 분들은 이제 확실히 출마할 거다 이래서 그렇게 전망되고 있죠. 그럼 뭐 예상되고 있고 거의 확정적이랍니다. 근데 참 세상 이 사람들 말이죠. 남들은 장관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몇 평생을 살아도 장관 해보기 어려운 사람 많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관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대통령한테 총애를 받았는지 장관 했으니까 이제 또 나가서 국회의원 하세요. 총선에 나가서 출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장관으로 일하게 했던 것은 물론 뭐 그 역량도 높이 사서 일하도록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경력을 관리해 줬다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들 전부 아끼니까 챙겨서 장관 시켜가지고 그러면 밖에 나중에 나가가지고 총선 출마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정말 복 터진 사람들이죠. 예, 이런 복 갖고 태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에 뭐 그게 어쩌겠습니까? 인사권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상실감, 박탈감 그런 거 느끼지 말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람들은 전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출세시킨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 준다. 내 사람 아닌 사람 난 뭐 내가 알 게 뭐야. 이런 식이 안 되도록 그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안 주도록 각별히 좀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참모들도 좀 유념해주고 명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박상기 지금 법무장관도 이제 교체가 되겠죠.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장관을 해왔으니까 말하자면 장기 근속 장관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체 대상이 된답니다. 거기다가 정경두 장관, 강경화 장관 이렇게 포함하면 이분들만 해도 아주 대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더 포함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대폭 뭐 되는 거는 문 대통령의 앞으로 2기 정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뭐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제2기 내각 말입니다. 거기서 임명되는 분들, 그래서 장관직에 앉는 분들 이번에 좀 채통 좀 시키십시오.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대통령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장관 됐으면 자기가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비전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방안도 있고 이러면 바로 그 소신대로 해나가야죠. 정부는요, 대통령이 정점을 이루지만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해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 제왕적 대통령제 그거 아니거든요. 장관들은 장관들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몫을 충분히 자기가 다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도 내가 스타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내가 다 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면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독주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뒤에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게 누구 부담이 되겠습니까? 전부 대통령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잘 가동되도록 그렇게 위에서 지휘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를 아주 잘하게 되면 그 정부는 성공하는 정부가 됩니다. 예?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는 말 타고 앞에 나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장군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조화를, 전체 정부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지금과 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혼자서 이끌어가면 훗날에 분명히 실패한 정부였다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될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